이게 뭐예요? 나물도 싱겁고 전도 맛이 없고 저희 식구는 이렇게 짠 거 못 먹어요. 추석 당일 박명숙이 새벽부터 정성껏 차려놓은 차례상 앞에서 며느리 한지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됐어요. 그냥 여기 접시들이나 좀 치워주세요. 우리 친정 어머니 음식으로 바꿀게요. 한지원의 친정 식구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 박명숙의 인격이 공개적으로 모독당했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고집 좀 그만 부리시고 그냥 좀 하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그 순간 박명숙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쾅! 차례상을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뒤집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오냐? 그래. 너희가 다 잘하니까 앞으로 다 니네가 해. 박명숙의 목소리는 그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박명숙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연 시작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보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산 삼성 타운하우스 2층. 박명숙은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로마트 7시 출근을 위해서였습니다. 세면을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박명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창릉천 산책로로 향하며 박명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릉천을 따라 걷는 40분 동안은 박명숙에게 유일한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다리가 자주 부었고 걷다 보면 숨이 차곤 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씻은 박명숙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 박성민과 며느리 한지원이 사는 이 집에서 박명숙은 작은 다용도실을 개조한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거대한 65인치 TV와 고급 소파, 수입 가전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박명숙이 평생 모은 6억 원 중 4억 원을 보태 마련한 전세금으로 이사온 이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부스럭거리면 자고 있는 사람 잠이 다 깨잖아요. 한지원이 잠옷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오며 말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일찍 출근해야 해서. 다시 들어가서 자라. 남들이 보기에는 버릇없는 불편한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박명숙에게는 왠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박명숙이 작은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마트에서 시급 얼마? 받아요? 9,620원이죠. 주 4일 일해봤자 한 달에 얼마나 되겠어요? 한지원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박명숙의 노동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박명숙은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이 집에서 며느리의 무례함을 견디며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로마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박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4억 원을 들여 집을 마련해줬지만 이제는 그저 얹혀 사는 존재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 계산대에 앉은 박명숙은 동료 김순자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명숙 씨,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응. 그냥 잠을 못 잤나 봐. 박명숙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의 얼굴이 붓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8시간 근무를 하며 박명숙은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시급 9,620원, 하루 8시간씩 주 4일 일해서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와 용돈 정도는 충당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김순자와 함께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박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숙 씨,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분이랑 사이는 어때요? 뭐, 그냥 큰 갈등은 없어. 그런데 가끔 서운할 때가 있지. 박명숙은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6억 원 중 4억 원을 보태 집을 마련해 준 것도 아들 결혼 비용을 대준 것도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명숙은 현관에서 한지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우리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 거실에서 박성민과 한지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그럼 준비할 게 많겠네.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 오빠 내외, 조카들까지 오니까 8명이나 돼. 어머니가 음식 준비 다 해주시겠지? 한지원의 말에 박명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명숙이 거실로 들어가자 두 사람이 대화를 멈췄습니다. 엄마, 들었지? 이번에 지원이 친정 식구들도 온대. 잘 좀 준비해줘. 박성민이 어머니에게 말을 놓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들었어. 그런데 미리 상의를 해주지. 갑자기 그러면 준비가. 어머니, 뭐가 어려워요? 어머님은 친척도 이제 없어서 가실 데도 없죠. 어차피 추석 음식은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만들면 되는 거고. 한지원의 대답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박명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에 고용된 요리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명절 때마다 정성껏 차례상을 차려왔지만 이제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을 위한 잔치 준비나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트에서 버는 돈으로는 추석 장보기가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재료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한지원의 말에는 박명숙의 경제력을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박명숙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듯한 투였습니다. 그날 밤 박명숙은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니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지원이 또다시 박명숙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추석 음식 말인데요. 저희 친정에서 드시는 방식으로 좀 해주세요. 너무 전통적인 건 좀. 전통적이라니? 아니, 너무 짜고 단 거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담백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박명숙은 40년간 지켜온 명절 음식 방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꾸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결국 자신의 방식은 무시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박명숙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한지원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숙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명절 준비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서. 박명숙은 자세한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계산대에서 일하던 박명숙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유독 부어 있었고 소변을 볼 때마다
색깔이 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박명숙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무시와 괄시가 곧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감춰진 거대한 비밀의 주인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말입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박명숙은 하나로마트에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978년 25살의 박명숙이 김덕수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박성민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좁은 반지하 월세방에서도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명숙은 성민이를 업고 동네 공장에서 부품 조립 일을 했고, 김덕수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성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박명숙은 처음으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만큼은 제대로 교육시켜서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성민이 학원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3만 원이래. 당시 김덕수의 월급이 14만 원이던 시절 3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성민이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 무렵 김덕수가 처음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조금씩 모아서 땅이라도 한 평 사볼까? 나중에 엄청 오를 거라는데 무슨 소리야? 생활비도 빠듯한데 땅은 무슨 땅이야? 박명숙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땅 투자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명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민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김덕수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땅과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여보, 나 요즘 부동산이랑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거 공부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해.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야? 박명숙은 여전히 남편의 부동산 공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교육비는 점점 더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서가, 학원비, 과외비까지. 박명숙과 김덕수는 자신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성민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덕수는 또다시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정말 조금씩이라도 땅을 사두면 나중에 성민이한테 도움이 될 텐데. 아니야. 그런 허황한 꿈 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성민이 교육비도 벅찬데. 박명숙의 반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대학 입학 때는 정말 큰 고비였습니다. 등록금이 200만 원이나 되었는데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보탠다고 했지만 박명숙은 아들이 학비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보, 대출 받아야겠어. 이자가 너무 높은데. 그래도 성민이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박명숙은 남편과 함께 온갖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당시로는 거액인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때부터 박명숙의 하루는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바느질 일을 했습니다.
김덕수도 주간 근무를 마치고 야간 경비 일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간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 이제부터는 제가 보답할게. 성민이가 첫 월급을 받아다 주며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가 한지원과 결혼한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은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박명숙의 투박한 말투와 시골스러운 행동들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한지원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예단, 예물, 신혼집 전세금까지 모든 것을 박명숙 부부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신혼집들이 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6억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죠. 한지원의 말에 박명숙은 평생 모은 돈 6억 원 중 4억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김덕수는 마지막으로 무슨 땅과 부동산 얘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부동산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어. 이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김덕수는 평소보다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 테니까 지금은 나만 믿고 있어. 이제 우리 고생 거의 끝이 보인다고. 으이그, 무슨 뜬구름을 그렇게 잡아? 당신은 정말. 박명숙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민이 결혼 준비로도 돈이 모자란 상황에서 남편의 말이 허황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있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딱히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김덕수가 이렇게 희망에 차 있는 것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명숙은 그저 남편이 작은 꿈이라도 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전 성민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명숙과 김덕수는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2억 원까지 모두 내주었습니다. 엄마, 사업 잘 되면 몇 배로 갚아드릴게. 성민이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돈만 날렸습니다. 그 이후로 성민이는 며느리한테 잡혀 살게 됐다고 박명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박명숙은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덕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김덕수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출혈이 대량으로 발생해 뇌간 등 생명 유지에 중요한 부위에 출혈이 생겨 뇌부종이 심해졌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라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3일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제대로 된 유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도 소박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넉넉하지 못했던 김덕수의 빈소에는 몇몇 동네 이웃들과 성민이, 한지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박명숙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반려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 500만 원과 적은 예금을 합쳐도 1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였습니다. 그때부터 박명숙은 하나로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계산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성민이와 한지원이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명숙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한지원은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되자 점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박명숙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다리가 자주 붓고 피로감도 심했지만 병원에 갈 여유는 없었습니다. 마트 동료인 김순자만이 박명숙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명숙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박명숙은 자신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박명숙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성민이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고 한지원은 아예 박명숙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트에서 얼마 버셨어요? 한 4만 원 정도? 한지원의 이런 말들은 박명숙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명숙은 작은 방에서 혼자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45년 전 김덕수와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남편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했지만 박명숙의 반대로 포기했던 그 아쉬움들이 말입니다. 여보가 그렇게 땅 투자하자고 했었는데 내가 너무 반대만 했나? 남편이 그렇게 해보고 싶어 했던 걸 극구 반대했던 게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박명숙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무시가 곧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추석 당일 오전 박명숙은 새벽 4시부터 차례상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전통 그대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고 조기며 명태를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한지원의 친정 식구 8명이 오전 11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박명숙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며느리가 전통 방식을 무시하더라도 손님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한지원이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오빠 내외, 조카들까지 총 8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음식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지원이 차례상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물도 싱겁고 전도 맛이 없고 제가 오늘 친정 식구 온다고 특별하게 부탁했잖아요. 제대로 좀 해달라고요. 한지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식구는 이렇게 짠 거 못 먹어요. 어머니, 우리 친정 어머니 솜씨랑 너무 달라서. 한지원의 친정 어머니가 쯧쯧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고생이 많네. 이런 음식으로 어떻게 손님상을 차려. 같은 자식을 둔 부모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예의였습니다. 박명숙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욕당하고 멸시받는 것 같은 뼈아픈 굴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지원아, 이건 우리 집 전통인데. 아, 됐어요. 어머니, 여기 접시들 좀 치워주세요. 제가 다시 준비한 음식으로 바꿔놓을게요. 한지원이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나물 반찬들을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명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며 치우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들어 오신 김치랑 나물들로 다시 차리겠어요.
이건 솔직히 손님상에 내놓기가. 한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정 식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었고 믿었던 아들 박성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명숙은 한지원이 친정 식구들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말리는 사람 하나 없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지원아, 평생을 내가 이렇게 차례상을.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시고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한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어머니는 그냥 설거지나 좀 해주세요. 친정 식구들이랑 이야기하느라 바쁘거든요. 그 순간 박명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박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려 했습니다. 한지원의 친정 어머니가 또다시 나무를 젓가락으로 찍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짜네. 우리 딸 말이 맞네. 요즘 누가 이렇게 음식을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돈의 그 말 한마디에 박명숙의 머리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명숙은 마침내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8명이 둘러앉아 먹고 있는 밥상을 한 번에 엎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냐 그래. 너희가 다 잘하니까 앞으로 다 니네가 해. 내 더러워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쾅! 접시와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지원의 친정 식구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명숙의 목소리는 평생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동시에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한지원이 소리쳤지만 박명숙은 이미 돌아서서 계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용도실로 개조한 작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 옷가지 몇 개를 챙겨 넣었습니다. 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수치와 모욕을. 박명숙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한지원의 친정 식구들 앞에서 눈물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절망감이 밀려올랐습니다. 그때 박성민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하고 난감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며느리 편에 서야 하는 중립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지원이 친정 식구들 앞에서 왜 이래? 창피하게. 박성민의 말에 박명숙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보다는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명숙이 가방을 들고 나오자 한지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친정 식구한테 망신당했는 줄 알아요? 한지원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간다면서요?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한지원이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가세요. 나가서 어디 잘 한번 살아보세요. 나가서 다시 오지 마세요. 한지원의 말은 완전한 축출 선언이었습니다. 박명숙은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6억 원 중 4억 원을 보태 마련해준 집에서 쫓겨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선 박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나로마트 동료인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혹시 오늘 밤 재워줄 수 있을까? 명수가, 무슨 일이야? 김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박명숙은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면 길어. 나중에 얘기할게.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우리 집으로 와. 주소 알지? 1시간 후 박명숙은 김순자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김순자는 68세의 동갑내기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처지였습니다. 명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김순자가 차를 끓여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명숙은 그제서야 오늘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추석 음식을 모독당한 일, 친정 식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일,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김순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혼자 사는 집이라 좁긴 하지만. 고마워, 순자야. 집 구할 때까지만 신세질게. 그날 밤 박명숙은 김순자의 집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박명숙은 집에 짐을 정리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남편의 유품들과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명수가,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가볼게. 성민이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박명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박명숙은 김순자와 함께 집으로 짐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히 지낼 수 있었던 김순자의 집에서의 시간은 소중했지만 언제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명수가, 정말 혼자 들어가도 괜찮겠어?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성민이는 회사 갔을 테고 지원이도 밖에 나간 것 같던데. 박명숙은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추석날 엎어진 밥상의 흔적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명숙은 다용도실로 개조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옷가지들과 생활용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68년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에서 남편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년 전 김덕수가 세상을 떠난 후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시계, 안경, 낡은 지갑,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명숙은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성민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그리고 남편이 늘 꿈꾸던 부동산 투자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김덕수의 친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숙이에게 마이너스 힘들 때 열어보세요. 박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편지를 준비해 둔 것일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작은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장흥에서 같이 자란 1살 어린 내 친구 이정호가 지금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보면 이 친구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전화번호 010-98765432. 박명숙은 쪽지를 읽으며 이정호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고향 친구로 서울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 집으로 찾아와서 남편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가서 같이 성공하자고 늘 얘기했던 중마고우였습니다. 박명숙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정우 변호사님이신가요? 예전에 몇 번 뵀었는데 저 박명숙입니다. 아, 혹시 형수님이신가요? 전화 기다렸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에 반가움과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쪽지를 남겨놨어요. 바로 연락하라고. 형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정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형수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으세요? 이정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박명숙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일산에 있는데 제가 바로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1시간 후 박명숙은 김순자의 집에서 이정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마트 일을 나가 마침 자리에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6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변호사다운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이정우가 깊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정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덕수가 자주 그리워했어요. 저도 형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정우가 서류 가방을 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형수님, 덕수 형이 쓰러지시고 입원 후 하루 지나서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었어요. 박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기 전에 이정호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까? 형이 병원에서 의식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급히 만났어요. 정호야, 내가 명숙이한테 말 못한 일이 있다. 내가 죽으면 꼭 도와줘라라고 하시면서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형의 부탁으로 모든 법적 조치를 미리 해놨어요. 형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 나를 뭘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야? 박명숙이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호가 서류 한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덕수 형이 평생 형수님께 숨기고 계신 일이 있었어요. 숨긴 일? 형이 정말 큰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셨어요. 박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형수님, 이 서류를 보세요. 이정우가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성빌딩. 5층 전체가 형수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혹시 모르니 제가 나중에 문자로도 빌딩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박명숙의 눈이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분명히 소유자 박명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5층 건물 전체예요. 현재 시세로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박명숙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120억이라고요? 네, 그리고 월 임대료만 6천만 원씩 들어와요. 형이 1년 전부터 비밀리에 관리하고 계셨어요. 박명숙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시급 9,620원 받으며 일하고 있는 자신이 120억 원짜리 건물 주인이라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형이 평생 부동산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투자하신 게 마지막 2년 사이에 대박이 난 거예요. 하지만 형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정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형이 성민이의 투자 성향과 며느리분의 소비 패턴을 지켜보시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만약 이 사실을 알면 당장 돈을 달라고 할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마음 여린 박명숙은 분명히 득달같이 요구하는 자식들에게 다 물려줬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박명숙은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일단 형수님만 아시고 가족들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적 조치? 네, 이미 신탁 설정이 완료되어 있어요. 누구도 형수님의 의사에 반해서 이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박명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 쫓겨나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다가 갑자기 120억 원의 건물 주인이 되었다니요.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박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형수님, 이 사실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호의 말에 박명숙은 며느리 한지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20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변할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서 준비해둔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큰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비밀이 곧 뜻하지 않게 노출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탐욕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정호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명숙은 김순자의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120억 원짜리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명수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김순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 덕분에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 박명숙은 순자에겐 좀 미안하지만 이정호의 당부대로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김순자라도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돈 걱정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내면의 여유로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명수가, 오늘은 마트 안 가는 거야? 응, 며칠 더 쉬어볼까 해. 몸도 좀 안 좋고. 박명숙은 하나로마트에 연차를 내고 쉬고 있었습니다. 사실 120억이 있는 상황에서 시급 9,620원을 받으며 일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갑자기 그만두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명숙은 김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좀 특별한 걸 해줄게. 특별한 거?
고기 좀 사다가 맛있는 거 해먹자. 평생 고생만 했는데 우리도 한번 좋은 거 먹어보고 싶어. 김순자는 박명숙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소 아끼고 절약하기만 하던 박명숙이 고기를 사자고 하다니요. 명수가 괜찮아? 돈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좋은 거 먹어봤어? 박명숙과 김순자는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박명숙은 평소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한우 등심을 골랐습니다. 김순자는 가격표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명수가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 백지에 2만 원이야. 괜찮아. 오늘만 특별히. 박명숙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여유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아주 싸구려만 사고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기를 구워 먹으며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수가 이 고기 정말 맛있다. 평생 이런 거 못 먹어봤는데. 그러게 이런 게 한우구나. 박명숙은 고기를 씹으며 묘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들 먼저 챙기느라 자신은 늘 맨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2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박명숙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여유와 자유를 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며칠 후 박명숙은 예전보다 좀 더 좋은 옷을 사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김순자는 박명숙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명수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훨씬 밝아 보이고 나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신경 쓰고 싶어졌나 봐. 박명숙의 변화는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투도 전보다 당당해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68년간 짓눌려 살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며느리 한지원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번 결근하던 어머니가 결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연히 소고기를 사 먹는 것도 목격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한지원이 갑자기 김순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현관벨이 울리자 박명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이?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냥 한번 와봤어요. 한지원의 목소리에는 전과 달리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추석날 시어머니를 쫓아낸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 박명숙이 한지원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한지원이 박명숙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추석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새 것 같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박명숙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비굴하거나 눈치 보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요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마트 일도 쉬고 계시던데. 한지원의 질문에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게 내가 알 일이야? 박명숙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질문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한지원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분명 추석날 쫓아낼 때는 갈 곳도 없이 무력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원아, 차 한잔 해. 김순자가 차를 내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원은 차를 마시며 계속해서
박명숙을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급 9,620원 받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 혹시 다른 데서 도움 받으시는 건 아니죠? 한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도움? 아니, 그냥 어디서 돈이 좀 생기셨나 싶어서요. 한지원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명숙은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이정우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서 돈이 생겨? 그런데 어머니 옷도 새 것 같고 머리도 하셨고 전과 좀 다르신 것 같아서요. 한지원의 시선이 예리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게 이상해? 내 발로 나왔지만 너도 다신 보자고 하지 않았어? 왜 찾아왔어? 박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 죄송해요. 한지원이 급히 사과했지만 박명숙은 믿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오지 마.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박명숙이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네. 빨래 걷어야 하는데. 박명숙이 급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한지원은 혼자 거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명숙의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습니다. 띠링. 한지원은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형수님,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문자 남겨요. 강남구 역삼동 대성빌딩 5층 전체 소유자 박명숙님, 현재 시세 120억 원, 월 임대료 평균 6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일단 알고만 계시고 아직 아들, 며느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 중입니다. 한지원은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120억? 월 6천만 원? 한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20억 원짜리 건물의 주인이라니요. 그것도 매달 6천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온다고요? 박명숙이 빨래를 걷고 들어올 때 한지원은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응, 갑자기 내리네. 근데 넌 왜 갑자기 말을 더듬어? 박명숙은 한지원의 이상한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왜 얼굴이 이상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전 이만 가볼게요. 한지원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그날 저녁 한지원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박성민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120억이 있어. 박성민은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한지원은 오늘 본 문자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120억짜리 건물 주인이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것도 매달 6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명절에 그렇게 구박하고 집에서도 내쫓은 어머니가 120억 빌딩의 주인이라니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박성민과 한지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박명숙에게 갑자기 극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숙은 이들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며 혹시 한지원이 그날 문자를 본 게 아닐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명숙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탐욕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할 것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지원이 문자를 본 다음 날부터 박성민과 한지원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박명숙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전 10시 박명숙이 김순자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현관 앞에 박성민과 한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지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추석날 시어머니를 쫓아낸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극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또 왔어? 박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잘할게요. 박성민도 평소와 달리 극존댓 말을 썼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시고? 한지원이 박명숙의 팔을 붙잡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명숙은 한지원의 연기 같은 행동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문자를 보고 120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아, 갑자기 왜 이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 어머니,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한지원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며칠 전 박명숙에게서 들었던 추석날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방도 다시 예쁘게 꾸며놨어요. 박성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다시 가야 해? 너희가 나가라고 했잖아. 박명숙의 냉정한 대답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한지원이 박명숙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요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어려운 건 없으세요?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게 너희가 알 일이야? 박명숙의 반응이 냉담하자 한지원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뭔가 남겨두신 게 있나요? 한지원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명숙은 확신했습니다. 역시 문자를 봤구나. 무슨 소리야?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 뭘 남겨도? 박명숙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왠지 여유로워 보이세요. 혹시 어디서 도움 받으시는 건 아니죠? 한지원이 계속 캐물었습니다. 도움? 무슨 도움? 아니, 그냥 어머니가 예전과 좀 달라 보이셔서요. 박명숙은 한지원의 가식적인 관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원아, 너 혹시 내 휴대폰 문자 본 거 아니야? 박명숙의 직격탄에 한지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문자요? 어제 내가 왔을 때 내가 빨래 거들어 나간 사이에 봤지? 한지원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봤는데요. 하지만 한지원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명숙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안 봤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와? 며칠 전에는 나보고 나가서 살아보라고 했으면서. 박명숙의 추궁에 박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12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나? 박명숙이 마침내 핵심을 찔렀습니다. 박성민과 한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맞아.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박명숙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순간 한지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노골적인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한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해서 뭐해? 너희한테?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한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연기는 없었습니다. 가족? 나를 집에서 쫓아낸 너희가 가족이라고? 박명숙의 냉정한 지적에 박성민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120억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래도 쫓아냈겠어? 박명숙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지원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요. 그 돈은 원래 저희 것이어야 하는 돈이에요. 너희 거? 아버님이 남기신 거잖아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한지원의 노골적인 탐욕에 박명숙은 혀를 찼습니다. 상속?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야? 그래도 저희한테 권리가 있다고요. 한지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민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그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너희 문제를 내가 왜 해결해줘야 해? 박명숙의 단호한 거절에 한지원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 각오로 결혼했는데 이렇게 나몰라라 하시면 어떡해요? 평생 모시고 살 각오? 나를 집에서 쫓아낸 내가? 박명숙의 말에 한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순자가 옆에서 지켜보며 경악했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추악하게 변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혼자서 다 쓰실 건가요? 한지원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상관없어요? 저희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한지원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명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아까 연락하려다가. 네, 괜찮아요. 박명숙이 전화를 받는 동안 박성민과 한지원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수님, 혹시 문제가 생겼나요? 이정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별일 없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박명숙이 전화를 끊자 한지원이 즉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누구였어요? 상관없어. 변호사였죠? 혹시 저희 때문에 뭔가 준비하시는 건 아니죠? 한지원의 예리한 추측에 박명숙은 놀랐습니다. 그게 내가 알 일이야? 어머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박성민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당연히 믿지 못하지. 너희를 어떻게 믿어? 박명숙의 단호한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지원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뭐가 너무해? 나를 쫓아낸 너희가 이제 와서 돈 있다고 달라고 하는 게 너무한 거지. 박명숙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반성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박성민이 애원했지만 박명숙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기회? 너희한테 기회를 줘봤자 또 돈 때문에 변할 텐데. 그때 박명숙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진심이 아니라 순전히 돈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성민과 한지원의 노골적인 탐욕이 드러난 그날 저녁, 박명숙은 이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 씨, 나야. 형수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나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신데. 지원이가 문자를 봤어. 120억 건물 얘기. 전화 너머로 이정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형수님,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1시간 후, 이정호가 김순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형수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명숙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성민과 한지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노골적인 돈 요구, 그리고 상속권을 주장한 일까지 예상했던 일이네요. 형이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정호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다행히 모든 법적 준비는 완료되어 있어요. 형의 지시로 이미 신탁 설정을 마쳤거든요. 이정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족 신탁 계약서입니다. 박명숙 형수님이 위탁자이자 수익자이고 저희 법무법인이 수탁자로 되어 있어요. 김순자가 옆에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재산은 오직 박명숙 형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고 누구도 강제로 상속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형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수님이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박명숙은 남편의 치밀한 준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형이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셨어요. 명숙이가 평생 고생했는데 마지막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정호의 말에 박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정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박성민과 한지원의 공세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 두 사람이 또다시 김순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지원의 친정 부모까지 동행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지원의 친정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추석날 박명숙의 음식을 모독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추석날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지원의 친정 아버지까지 깍듯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명숙은 이들의 변화가 역겨웠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족회의를 했는데요. 박성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회의? 네,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한지원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120억이라는 큰 돈을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박명숙은 이들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한지원의 친정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런 큰 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 아들이 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하거든요. 갑자기 한지원의 오빠까지 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릴게요. 월 6천만 원 말고 1억도 벌 수 있어요. 박명숙은 이들의 계획된 듯한 행동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됐어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한지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집? 내 돈인데 내가 고집을 부리지. 그럼 누가 부려?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함께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성민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김순자가 미리 열쇠를 준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의 등장에 박성민과 한지원 일가가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한지원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정우 변호사입니다. 박명숙 어르신의 법정 대리인이고요. 이정우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박성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박명숙 어르신의 재산 관리와 법적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의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말에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가족인데 왜 갑자기? 한지원이 따지려 했지만 이정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셨죠? 그럼 어르신을 집에서 쫓아낸 것도 가족의 때문이었나요? 이정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한지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떻든 68세 노인을 거주지에서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더구나 추석날 8명 분량의 음식 준비를 강요하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독한 것은 가사노동, 착취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정우가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언어폭력, 사회적 고립, 경제적 방임은 모두 노인 멸시와 차별 행위로 분류됩니다.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정우의 단호한 말에 박성민 일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잖아요. 박성민이 변명했습니다. 사과요? 120억이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 한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정우의 정확한 지적에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법적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박명숙 어르신의 재산은 가족 신탁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누구도 강제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우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한지원이 경악했습니다. 이 재산은 오직 박명숙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서만 운용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는 모두 사회에 기부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의 말에 박성민과 한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우의 단호한 선언에 한지원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요? 시어머니를 쫓아낸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하시나요? 이정우의 반박에 한지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민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저는 정말 반성했어요. 하지만 박명숙은 지금에 와서도 결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제 너희와는 정말 끝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박명숙의 차가운 선언에 박성민 일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박명숙은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이유를,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정우의 법적 선언 이후 박성민과 한지원 일가는 절망에 빠진 채 김순자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탐욕이 좌절된 분노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정말 자유로우세요. 이정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우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생기니까 막막해. 박명숙의 솔직한 고백에 이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형이 그것도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월 6천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료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서예요.
형이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박명숙은 남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이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곳에서 살면서 진짜 자유롭게 지내길 바란다. 박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형수님, 일단 이번 달부터 임대료가 들어와요.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이라니. 내가 마트에서 6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네. 김순자가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명수가 이제 정말 부자가 됐구나. 축하해. 그날부터 박명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로마트에 사직서를 냈고 평생 처음으로 경제적 걱정 없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임대료 6천만 원이 들어온 날, 박명숙은 김순자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수가, 여기는 너무 비싸지 않아? 이제 괜찮아. 나도 한번 좋은 것 좀 입어보자. 박명숙은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고급 옷들을 골랐습니다. 68년간 늘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옷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백화점 직원의 말에 박명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고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명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멋있어. 김순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박명숙은 이정호와 함께 자신의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대성 빌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형수님, 이 건물 전체가 형수님 것이에요. 정말 믿어지지 않네. 박명숙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120억 원짜리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정호의 질문에 박명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요. 고향이요? 전라남도 구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 박명숙의 말에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형도 고향을 그리워하셨거든요. 한 달 후 박명숙은 구례로 내려갔습니다. 구례의 아름다운 산과 강이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집을 구해보자. 박명숙은 지리산이 보이는 한적한 곳에 고급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형수님, 여기 정말 좋네요. 이정호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응, 여기서 평온하게 살 것 같아.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박명숙은 지리산을 바라보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며칠 후 박명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호 씨, 난 빌딩을 정리하고 120억 중 100억은 기부하고 싶어요. 어차피 돈 쓸 일도 없고 20억이면 유사시 있어야 할 돈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기부요? 네, 구례에 있는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나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정호는 박명숙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형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박명숙은 박덕수명숙 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구례 지역의 독거노인 지원, 아동센터 운영, 그리고 어려운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구례 군수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박명숙님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구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군수의 인사말에 박명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생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드리는 거예요. 재단을 통해 매달 100명의 독거노인에게 생활비가 지원되었고 50명의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박명숙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성민과 한지원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12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잃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만약 그때 엄마를 잘 모셨다면 이라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120억. 120억이 다 날아갔어. 박성민은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자꾸 돈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강남 대성빌딩을 검색해보며 자신이 놓친 기회의 크기를 되새겼습니다. 과장님, 강남 역삼동 건물들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민 씨, 요즘 이상한 얘기만 하네. 무슨 일 있어? 박성민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한지원은 다른 방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120억의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모든 행동을 후회하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한지원은 매일 백화점과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살 수 없는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스러워했던 100만 원짜리 가방도 이제는 12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더욱 허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6천만 원씩 받는데 나는 왜 이런 싸구려만? 한지원은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명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군가 새 가방을 들고 오면 시어머니 돈이면 저런 건 하루에도 몇 개씩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원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한지원은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20억짜리 시어머니를 쫓아냈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보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집에서도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한지원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진짜 잘했으면 조금이라도.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당신이 추석날 엄마를 그렇게 모욕했잖아. 박성민이 아내를 탓했습니다. 나만 잘못했어? 당신도 그때 엄마 편 안 들었잖아. 한지원도 맞서 싸웠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120억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놓친 후회와 분노가 부부 관계마저 악화시켰습니다. 박성민은 점점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엔 될 것 같은데. 박성민은 120억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망상에 빠져 소액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져갔습니다. 한지원은 명품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카드 한도를 넘겨가며 비싼 물건들을 샀다가 후회하고 또 사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는 시어머니 한 달 임대료에 비하면 한지원은 자신의 소비를 합리화하며 더욱 깊은 늪에 빠져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성민의 인터넷 도박 빚이 7천만 원을 넘어섰고 한지원의 카드 빚도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보, 카드 결제일인데 돈이 없어. 나도 없어. 어떻게 해? 두 사람은 결국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120억을 놓친 후회가 오히려 더 큰 빚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한지원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잘했으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엄마는 이미 우리와 연락도 끊으셨어. 박성민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구례로 찾아가서 사과하면. 안 돼. 변호사가 접근 금지라고 했잖아. 잘못되면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20억 원이라는 기회를 놓친 것보다 더 큰 벌은 진정한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례에서의 생활이 1년째 접어들 무렵 박명숙은 마을 사람들과 완전히 어우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좋아졌어. 이웃 할머니들의 말에 박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사니까 너무 좋아요. 매일 아침 지리산 둘레길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재단 일을 돌보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박명숙은 마당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박명숙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70억 원으로 박명숙은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원하는 책을 사서 읽으며 진정한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68년간 억눌렸던 자신을 찾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명숙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이 남긴 120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시작을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구례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박명숙은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구례에서의 3년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명숙은 이제 완전히 이곳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그녀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명숙 씨, 오늘 아침도 산책 나가세요? 이웃집 할머니 김순덕이 대문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응,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나갈 수가 없네. 박명숙은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지리산 둘레길로 향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 벌써 71세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둘레길을 걸으며 박명숙은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하나로마트에서 시급 9,620원을 받으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페이스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박명숙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덕수명숙 나눔재단은 이제 구례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만 재단의 지원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한 아이의 어머니가 기쁘게 알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성민이가 그렇게 똑똑했구나. 박명숙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들과 같은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아픔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독거노인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박명숙은 직접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90세 할아버지가 박명숙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박명숙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자신이 더 큰 행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박명숙은 마당에서 남편의 영정사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사진 앞에 국화꽃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박명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전교 1등을 했다고 했다.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도 옛날에 우리 성민이가 상 받아올 때 그렇게 기뻤었는데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 그 아이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박명숙은 서울에 있는 아들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정호가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정기적인 재단 업무 점검차 온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서울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시네요. 정호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형수님이 워낙 착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정호는 재단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3년간 총 100억 원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었고 500여 명의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형수님, 형이 이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형이 가장 원하시던 것이 형수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이정호와 함께 지리산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던 박명숙이 말했습니다. 정호 씨, 나 정말 행복해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68년간 남 눈치 보며 살다가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박명숙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덕수가 120억 얘기를 미리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 같은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이정호의 말에 박명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소중함을 아는 거겠죠.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박명숙은 재단에서 준비한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추운데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젊은 봉사자들이 말렸지만 박명숙은 직접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마음이 중요해요. 진심이 전해져야 하거든요. 연탄을 나르며 박명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도 남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해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박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명숙의 4년째 구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숙 씨, 이번에 군에서 모범 군민상 주신다면서요? 마을 이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이,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박명숙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시상식 날 박명숙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박명숙님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과 지역사회 기여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됩니다. 군수의 치사를 들으며 박명숙은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이런 날도 오네요. 그날 밤 박명숙은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4년 전 추석날 밥상을 업고 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그리고 놀라운 반전과 새로운 시작까지. 이제 정말 여한이 없어요. 박명숙은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74세가 된 박명숙은 여전히 건강했고 재단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모두 재단 운영비와 기부금으로 사용되었고 자신은 적당한 생활비만 쓰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박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례의 아름다운 노을 속에서 박명숙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박명숙의 작은 독백이 따뜻한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